저희 취재진이 범죄 단지가 있는 시아누크빌에서 한국인 한 명을 만났습니다. 감금됐다 탈출한 피해자입니다. 그 피해자는 저희와 함께 시아누크빌을 돌며 한국인들이 감금된 곳들을 알려줬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범죄가 벌어지는지도 설명해 줬습니다. 카지노가 있는 거의 모든 건물마다 범죄 단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김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차로 3시간 거리, 범죄단지 웬치가 밀집한 시아누크빌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웬치에서 탈출해 시아누크빌에서 생활하는 제보자와 함께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된 카지노인데 여기 안에 한국인 사무실들이 많고요. 여기도 호텔도 있고 그것도 있지만 여기도 안에 웬치가 있어요. 사실상 이 두 건물이 지금 한국인들 사무실이 제일 많더라고요. 거의 모든 카지노 건물마다 웬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누크빌에 있는 모든 카지노는 거의 다 웬치가 있어요. 층만 있는 경우도 있고 뒤쪽으로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웬치로 통하는 출입구는 숨겨져 있고 경비는 매우 삼엄하다고 말합니다. 카지노 안쪽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그 군인들 같이 이렇게 뭐 지키고 있는 애들의 발사진을 찍어서 발사진이 있으면 들어갔다가 발사진을 또 받으면 나올 수 있고 꼬베기라고 얘기를 해요. 주로 저지르는 피싱 범죄의 종류도 달랐습니다. 이쪽 카지노 안에 웬치가 있는데 로맨스를 이쪽에서 많이 웬치해서 일을 했어요. 이 안에서는 좀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가요? 건물에 사칭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물품 파기죠, 물품. 숨진 대학생 박모 씨처럼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이 더 있다고도 했습니다. 심각한 범죄는 세탁이라고 하죠. 통장을 팔러 와서 그 안에 있는 돈을 한국에서 빼가버리고 걔네들은 죽든 말든 돈이 많이 묶였을 경우에는 그냥 죽여버리죠. 억지로 일시키기보다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JTBC 김영민입니다. 수사와 재판을 모두 거부해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갑자기 전략을 바꾼 겁니다. 바로 특검을 연결하죠. 김혜리 기자, 출석은 했는데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4분에 시작한 조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인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영상 녹화도 거부해서 조사는 일반 조사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사 시작 1시간 만에 휴식을 요청했는데 점심 식사까지 하고 나서 오후 1시 30분쯤에서야 조사가 재개가 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구치소로 복귀하려 한다면 조사실에서 체포영장을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영장을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진술을 거부한다면 입을 열게 할 방안은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특검 소환 요구에는 계속 응하지 않았는데 왜 마음을 바꾼 겁니까? 네, 특검은 원래 오늘 오전 8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구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교도관으로부터 30분 전에 집행 계획을 듣고 임의로 출석을 한 겁니다. 8월엔 김건희 특검 강제 구인에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저항을 했었고 구치소 내 특수팀까지 동원이 됐는데도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전략을 바꾸어 자진 출석한 겁니다. 이에 대해 소환 거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고 하는 분석도 있고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방어를 가능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자 그렇게 진술을 계속 거부하면 조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질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특정 질문에 대한 반응이나 답변을 할 수 있다며 준비된 질문은 전부 다 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을 했는데 진술을 거부하는 건 사실상 방어권을 포기한 거로 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달 내에 외환죄 기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변호인단은 이번 체포영장도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변호인단은 특검이 어떠한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출석했을 때 이미 외환 관련 조사를 받았었다며 불필요한 중복 수사라며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에 특검은 곧바로 외환 혐의 변호인 선임 요청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반박을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김혜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종교 모임이나 ROTC 모임을 해서 논란이 됐던 김형석 관장이 이번엔 기념품을 사실상 독식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종교 행사를 앞두고 1,200개 넘는 내빈용 기념품을 받아갔는데 이 양이 전체 홍보물 예산의 30%에 이를 정도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지난 3월 충남 아산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해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막 폭탄도 던지고 이봉창 의사가 막 나오고 나석주 의사가 나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독립이 되어졌습니까? 그건 아니거든. 예배 사흘 전 김 관장은 홍보용 시계 200개, 150만 원어치가 필요하다며 신청서를 냈습니다. 종교 행사를 앞두고 기념품을 대량으로 수령한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을 앞두고는 닭이 세트 10개, 70만 원어치를 가져갔고 기념관 기독교 행사 기간에는 보조 배터리와 손수건을 70개씩, 외부 일정이 없던 설 명절 전에도 시계와 손수건을 100개씩 수령했습니다. 취임 이후 1년 동안에만 받아간 기념품이 1,227개, 금액으로는 1,300만 원어치입니다. 전체 홍보물 예산의 30%를 독식한 겁니다. 전임 관장이 임기 전체 동안 썼던 금액과 비슷합니다. 내부에서는 정작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직원분들은 대외 사업을 할 때 보통 많이 써요. 요즘은 기념품을 요청하면 수량이 부족하다거나 많지 않다라고 해서 조금 가져가기 어려운 분위기라. 관장은 별다른 목적 없이 내빈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공적 마인드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사유화해서 개인의 가치관이나 개인의 편향을 위해서 유용한 거죠. 김형석 관장 측은 관장실 방문 내빈들께 상시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외부 교회 등에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임지은입니다. 서울 남산 케이블카, 요즘 K-팝 데몬 헌터스 덕분에 손님이 더 늘었는데 정작 수익을 챙기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60년 넘게 3대에 걸쳐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가족 기업입니다. 여당에서 이 구조를 깨기 위해 법안을 내놨는데 서울시장 후보군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에는 1시간 대기가 기본인 서울 남산 케이블카.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남산이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며 최근 외국인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Well, K-pop Demon Hunters was one of the main reasons we wanted to come to Korea because we really like the K-pop culture and that movie was really important for us. 그런데 지난해만 220억 넘는 매출도 캐대헌 특수도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운영 중인 가족 기업이 다 챙깁니다. 한국삭도공업입니다. 1975년 처음 면허를 받았을 때만 해도 유효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978년 새로 면허를 받으며 유효 기간이 아예 사라져 사업을 계속 물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국유지 사용료로 낸 돈은 5,200만 원뿐입니다. 63년간 특정 개인이 그 수익을 독점해왔다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산 케이블카가 시민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 독점을 깨기 위한 법안을 내놨습니다.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궤도운송법 개정안은 사업 허가 유효 기간을 20년 이내로 제한하고 20년이 지난 경우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법 시행 후 2년 내에 재허가를 못 받으면 이들 일가는 사업권을 내줘야 하는 겁니다. 법안에는 박홍근, 박주민, 서용교, 전현희 등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의 대응을 문제 삼고 있는데 선거 과정에서 논쟁이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전해드립니다. 한마디로 서울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 초유의 조치입니다. 6억 원으로 줄었던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집값에 따라 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존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전체와
과천과 광명, 성남 분당구 등 경기 12곳을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여기다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묶었습니다. 아파트와 그간 규제에서 빠져있던 고가 연립주택 750호가 대상입니다. 사상 첫 3중 규제로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풍선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면서 갭 투자를 통해서 별도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근본적으로 막았다고. 이로써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에선 담보 인정 비율 LTV가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집이 2채 이상이라면 0%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집을 취득하자마자 무조건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생깁니다. 6.27 대책 당시 6억 원으로 조였던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더 강해졌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15억 원이 넘는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이 넘을 땐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가격에 따라 차등 축소됩니다. 또 DSR을 신청할 때 대출금리에 더하는 스트레스 금리는 2배로 늘었고 1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땐 과거와 달리 이자만큼 DSR에 반영합니다.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와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효력이 닷새오 발생하는 만큼 부동산행 거래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하니까 34평 경매가 있냐고 여쭤보는 분이 있었어요. 지방분들이나 아파트가 하나 있는 분들이. 대책 발표 직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리며 한때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